2024년 10월 1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377일째를 맞이하고요. 지난 한 주간에도 역시 이스라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직도 여전히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을 날리고, 지난 13일에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북부의 최대 항구 도시 하이파에서 남쪽으로 33km 떨어진 소도시 빈야미나 부대 마을 소재에 있는 골라니 여단, 이 골라니 여단 군사 기지에 헤즈볼라의 자폭 드론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군 병력 4명이 사망을 하고 61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의 항공도, 이 상공도 마침내 헤즈볼라로부터 뚫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소리가 들려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남부 지역을 집중 공격하면서 시청 건물을 공격을 했고요. 이 건물 공격으로 인해서 시청에 근무하던 시장이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평화유지군을 향해서 공격했다고 또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맹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군은 평화유지군을 향하여 여기서 바로 떠나라,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레바논에는 왜 평화유지군이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레바논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은 왜 평화유지군을 향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조현영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분석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예,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향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평화유지군이 피해를 입었어요. 5명이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아주 심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피해 상황만 보면 이제 레바논 남부 나쿠랄 인근 기지에서 이제 유엔군 한 명이 총격으로 부상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레바논 남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리랑카 출신 이제 유엔 소속 군인 2명이 부상을 입었고, 또 이스라엘 포격으로 유니필 인도네시아 대원 2명이 또 부상을 입어서 총 5명, 계속 숫자는 늘어갈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그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이 평화유지군을 향해서 빨리 그곳을 떠나라, 헤즈볼라 거점에서 철수해라, 이렇게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우려해서 이제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는 블루라인이니까 이제 국경선이죠. 블루라인에서 최대 5km 뒤로 좀 후퇴해라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로 치면 휴전선인데 이제 블루라인 앞에 이제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유엔 그 기지가. 그래서 라고 요구를 했는데 유엔필 사령관은 묵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필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자마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성명을 한 거죠. 유니필이 인간 방패로 사용되고 있으며 헤즈볼라의 거점 전투 지역에서 유엔군은 이제 철수할 때가 됐다. 이제 좀 철수해라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레바논에 파병 나와 있는 그 평화유지군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0개국 정도 된다고 해요. 이번에 이렇게 그 평화유지군이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나라들이 공동 성명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매우 지금 심하게 규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단호합니다. 물론 유엔필 부상자는 유감이지만 진압작전은 정당하다 하면서 모든 헤즈볼라 거점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경 내용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현재 유엔이 국제법 위반 운운하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유니필의 주 미션은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이제 심화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핵심이 유엔 결의안 1701호, 즉 헤즈볼라 주둔 금지 무장 해제 임무를 등한시한 거예요. 이걸 못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진입을 한 것이죠, 국경 안으로. 물론 공격도 있었지만. 근데 그들 주장은 이거예요. IDF가 이제 비무장지대에 진입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유엔군은. 그러니까 여긴 비무장지대인데 왜 들어왔냐는 거죠. 그럼 왜 들어오게 만들었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계속 반복되는 논리지만, 유엔필이
헤즈볼라 무장 해제시키고 완전 그 라타니 강 북쪽으로 밀어넣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니까 이제 IDF가 들어간 건데 지금 이스라엘만 지금 채근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 그 국경 지역에 지금 헤즈볼라도 있고 평화유지군도 같이 지금 있고 서로 혼재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또 헤즈볼라를 향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평화유지군은 당연히 그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평화유지군을 방패막이로 지금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핵심 키워드가 이제 방패거든요. 인간 방패를 지금 하고 있다. 그 키워드인데 그럼 이제 앞에서 이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헤즈볼라가 거점 땅굴 그 들어가는 출입구가 저게 이제 출입구군요. 헤즈볼라 그렇죠. 땅굴. 그게 보면 대부분 유엔 주둔지 코앞에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저기 들어가고 아마 땅굴이고 화면을 딱 올리면 보실 거예요. 저기 유엔군 기지가 있다라는 게. 아, 저 끝에 있는 게 유엔 그렇죠. 초소군요. 그렇죠. 예. 저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팅 공간에 이제 초소가 있으니까 미사일 같은 거 반격하면 저기가 맞겠죠. 그 사실상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누가 작성했냐면 알마 연구소 이스라엘 안보 싱크탱크에서 작성한 그 지도에 따르면 현재 블루라인 근처, 그러니까 그 북부국경이죠. 5개의 유엔 주둔지 근처에 모두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저 점 찍혀 있는 게 저게 다 유엔 기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확대해서 이게 보여준 게 5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기지 주둔지 근처에 이제 그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것이고 연구소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즈볼라 유엔 기지를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헤즈볼라가 로켓 발사대를 아예 배치할 때부터 모두 유엔 기지 인근에다 99.98%를 저쪽에다 배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방패막이 쓰인 거는 팩트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로켓 발사대를 평화유지군의 그 기지나 저렇게 초소 옆에다가 발사대도 설치하고 또 헤즈볼라가 파놓은 땅굴의 입구도 저런 식으로 평화유지군의 초소 옆에다가 해 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방패막이로 삼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옆에서 이렇게 땅굴을 파고 로켓 발사대를 설치하는 걸 평화유지군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럼 공동 작품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의심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의심의 소지가 아니죠. 이거 사실상 지금은 이제 진실에 가까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엔을 감시하는 다양한 이제 국제기구 NGO가 있는데 지하 땅굴에서 공사하는 것을 직접 촬영 취재까지 했어요. 지난 2018년에.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어요. 초소에서는 마치 그냥 진지 공사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서 실제로 땅굴을 팔았거든요. 근데 버젓이 그런 게 이제 어제 이제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유니필 사령관을 역임하면서 프랑스는 이제 자국 이익을 위해서 레바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헤즈볼라랑 이렇게 야합을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프랑스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지휘부 간의 어느 정도 야합 정도가 아니라 이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태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2013년 5월에 그 유엔 기지에 헤즈볼라에 기습을 당했어요. 유엔 기지가 기습을 당해가지고 무기고가 털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군 병사 3명이 일시적으로 감금당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자기 집 정도 들어다니는 게 아니라 깡패처럼 들어다니는 거예요. 유엔 기지에. 근데 유엔 사령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가 2018년 12월에 유엔 기지 인근을 경유해서 이스라엘 국경 침투할 수 있는 땅굴 6개를 이스라엘 쪽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국경 쪽에서는 그걸 다 막았겠죠.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 측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그쪽도 출입구를 막아달라, 봉쇄해달라, 땅굴을 봉쇄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그리고 또 지난 2022년 12월에는 이제 아일랜드군, 그러니까 40개국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일랜드군이 관할 지역에서 그 유엔군 차량이 총격을 받아 운전병과 선탑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유엔군이 사망을 했어요. 헤즈볼라가 총을 쏴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헤즈볼라는 부인해 우리가 쏜 거 아니라고 하면서 문제의 유엔 차량이 통상 루트를 운행하지 않았다라고 이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작전 지역 권한을 자기네들이 통제한다는 걸 지금 만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그러면서 이제 이건 프랑스 매체에서 나온 얘기를 이제 미국의 뉴스위크가 이제 인용한 자료인데요. 그 문제의 그 프랑스 소속 유엔군 장교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자 고발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령부에서는 유엔 사령부에서는 헤즈볼라의 병력과 대응을 자제하라는 암묵적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헤즈볼라가 뭐 하면 그냥 못 본 척 하라는 게 그게 사실상 지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보면은 가자지구에 있는 그 유엔 기구 UNRWA에 유엔 기구인데도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 중에도 하마스 요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레바논에 파병 나온 그 평화유지군, 이 평화유지군 안에도 혹시 헤즈볼라 요원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드는데 맞습니까? 아, 그건 정답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랑 판박이에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이제 유엔군 사령부 내에 이제 침투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증언은 이제 핀란드 소속 그 유엔군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유엔군 내 이제 민간 직원 이제 군먼이죠. 군속이라고 부르는데 중 레바논 국적자가 상당수가 돼요. 근데 이 중에서 헤즈볼라 소속 요원이 대다수라고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상 뭐 그 내부 시빌리언 어페어에 관한 거는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헤즈볼라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레바논 정규군은 정상이냐? 여기도 비정상이에요. 그 프랑스 연락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블루라인 인근에서 헤즈볼라의 군사적 행위가 포착되면 정상적인 유엔군이라면 가서 제재를 해야 돼요. 제지를 하고. 그런데 레바논 정규군 LAF가 이제 유엔군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개입하지 말아라. 밤에는 움직이지 마라. 활보하지 말아라라고 조언을 해준답니다. 그 레바논 정규군이 유엔군한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유엔군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엔군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니피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멍텅구리 밥통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장나라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근데 이런 상황을 방치한 게 이제 가장 큰 게 미국은 최근에 있었지만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의 책임이 좀 커요. 이게 프랑스 책임이 큰데. 그 프랑스는 참.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는 미국 바이든보다 마카롱 책임이 더 커요. 어허. 그런데 마카롱 대통령이 네타냐후한테 최근 막 말폭탄이 이어갔지 않습니까? 유엔을 통해서 국가 이스라엘 건국됐으니까 유엔의 결정을 따르라 하면서 이게 막 꾸짖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갖고 이제 네타냐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 한때 이제 베이루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가 지금 쑥대밭이 됐죠.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게 한때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마카롱이 이제 파리를 베이루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파리가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가면 찌릉내 나고 막 그 완전 그 폐허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자기 거나 좀 잘하지 왜 남의 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런 이제 여론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걸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그 예전이죠. 이 레바논의 그 베이루트를 진짜 그 중동의 파리라고 할 만큼 정말 아름답고 제가 한번 이스라엘 가가지고 레바논 TV를 봤는데, 야, 레바논 TV가 이게 중동 방송이 맞아라고 이렇게 의심이 될 만큼 노출도 심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버라이티 쇼를 레바논에서 하더라고요. 그랬던 그 베이루트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 파리가 지금 베이루트처럼 변화가는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유엔이라 그러면 어려서 이렇게 배우기로는 굉장히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이 유엔이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게 UNRWA도 그렇고 또 유엔자가 들어가는 이 유엔 평화유지군 UN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 누가 만든 것이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도대체 이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잠깐 이제 첨언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유엔 사령부랑 이거랑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이 무능하니까 여기도 무능할 것이야. 전혀 달라요. 여기는 미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굉장히 탄탄해요. 여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유엔 사령부는 장난 아닙니다. 여기 유엔은 또 다르군요. 그러니까 유엔 사령부예요. 이거는. 이거 좀 유엔 평화유지군이고 좀 섹터가 다르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건 미국과 한국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런 장난질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 유니필이 어떻게 생겼냐면 최초 창설 배경은 1978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텔아비브 근처에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악당이라고 한다면 이제 PLO죠. PLO가 텔아비브 근처에서 무장 세력이 이제 테러를 저질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레바논 남부는 PLO에 의해서 장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IDF가 들어가서 진입 작전을 벌였죠. 그 당시 레바논은 그래도 조금 상태가 좋아서 당시 레바논 남부에는 기독교 문명대가 있었어요. 같이 IDF랑 합세해서 그냥 소탕을 해서 나름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점령지를 만들었고 이 지역을 이제 평화 유지 총괄을 하는 게 바로 유한 평화 유지군이 이제 파견이 된 겁니다. 그때 1차였죠, 그게. 거기서 있다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오늘날의 사태를 맞게 한 이제 그 사태가 이제 지난 2차인데 2006년에 이제 레바논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PLO가 아니라 헤즈볼라였어요.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랑 붙었는데 그 당시 사건을 자꾸 우리가 한번 이게 자꾸 이게 언론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이걸 역사를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되짚어지는 건데 그 당시에 왜 시작이 됐냐면 헤즈볼라가 북부에서 침범을 했어요 이스라엘 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사살하고 인질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진입을 한 거죠 IDF가. 근데 앞 단계는 빼놓고 무조건 이스라엘 침공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총리가 누구냐면 에후드 바라크 총리예요. 극좌 세력이죠. 그래서 조기 그 마무리 졌어야 되는데 34일밖에 작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조기 휴전의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 유명한 1701호가 발동이 됩니다. 그 1701호가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럼 뭐냐? UNP의 미션, 그러니까 UN 평화 유지군의 미션은 1번이 뭐냐면 1701호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아까 초기에 언급했지만 나탄인가 이남에서 전부 다 헤즈볼라를 다 북쪽으로 보내는 거, 그걸 비무장 지역으로 만드는 거, 그다음 헤즈볼라가 있다면 완전 무장 해제시키는 거. 이게 UNP의 핵심 미션이에요. 근데 그걸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한 거죠. 그걸 못해놓고선 이스라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비무장 지역에 왜 IDF가 들어오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고.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프랑스가 이제 유니필 사령관을 하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1701호 집행은커녕 야합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헤즈볼라의 군수 창고나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야합하면서 이제 이거는 뭐 약간 좀 이해할 만한 구석은 있어요. 이해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프랑스의 국가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레바논을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그거는 국제 정치의 그 냉엄함이죠. 그럼 프랑스인데 현재에도 유엔필 사령관은 누군가 했더니 스페인 출신이에요. 근데 똑같다는 거죠, 행보는. 그런데 이제 작전 참모 총장은 아직도 여전히 프랑스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태는 이제 프랑스군이 내부적으로 이제 주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한번 폼페이오 장관 때죠. 그러니까 트럼프 때 한번 이게 철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철수를 못했어요. 이 지역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깊이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 때 이거 철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게 한 번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2006년 이후로 매년 1억 4,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고 전체 예산의 5억 1천만 달러의 한 30%,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내는 국가가 이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엄청나게 프랑스와 함께 관철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런 행태들을.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IDF가 접수한 이제 헤즈볼라 그 무기 창고들 영상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공중파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무기 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 밖에다 끓여놓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USAID라고 미국 국제개발처 로고가 찍힌 이제 군량미가 있는 거예요. 그 휴메니테리언 물자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 식량 기구인 WFP가 제공하는 세계 식량 그 기구에 그 로고가 찍혀 있는 또 군량미가 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헤즈볼라의 전투 식량, 주 부식료인 일종 보급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군은 안 가 있습니까? 미군은 없어요. 아, 미군은 안 보내면서 이렇게 군수 물자하고 식량만 계속 보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테러 지정 세력한테 지원을 한 거예요. 지금 현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요거는 명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죠. 아, 그렇구나. 미군은 안 보내면서 헤즈볼라의 군수 창고에서 미국이 보낸 그렇죠. 군량미와 무기들이 발견되고. 근데 우리나라 그 파병 부대, 동명 부대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제 블루 라인이라는 개념인데 블루 라인이 이제 국경선이에요, 사실상. 그럼 국경선 레바논 국경선을 이제 둘로 쪼개서 동과 서로 나눴을 때 우리나라는 서부 쪽에 있습니다. 근데 서부 쪽인데 그 블루라인, 그러니까 휴전선 쪽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후방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나름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좀 뒤에 멀려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블루라인에서 20km 떨어진 지역에 있지만 그 지역이 바로 헤즈볼라의 근거지 테라디바 옆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좀 찝찝하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요거를 좀 의식했는지 그 현재 270여 명의 장병들이 있다 말이지. 그러니까 빨리 최우선으로 선제적 철수를 해야 된다 지금 국회에서는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와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은 여기 동명부대보다 더 북쪽인 베이루트나 아니면 레바논의 북부 지역까지도 공격한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나와야 돼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나오고 싶어도 이제 한미 동맹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있어서 함부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요번에 좀 슬 빠져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니면 대신 거리 전투부대는 아니죠? 아 그래도 전투부 특전사 일개 중대가 대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부대 호위용이니까 실제로 전투를 한다기보다는 거기서 맨날 축구 가르쳐주고 뭐 태권도 가르쳐주고 하나 봐요. 근데 그런 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군수 기지 있으니까 거기다 수류탄 몇 개 좀 투척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가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꼭 일주기가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가 봐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하마스가 저질렀던 그 작년 10월 7일에 있었던 그 대학살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뭘 물어봤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지속되고 있는 가자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으로서 자랑스러운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 98%가 여전히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래프를 보면 더 재밌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 정파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건 팔레스타인 서한지구 가자지구 대상으로만 한 여론조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서는 좀 뭐 신뢰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질문에 대해서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주민한테는 그 전에 10월 7일 이전에는 어떤 당, 그러니까 하마스가 있고 그다음에 파타당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한지구 주민들한테 10월 7일 이전에 질문을 했어요. 누구를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거기서 파타당이 한 2배수로 하마스 정파를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10월 7일 이후 서한지구에서 하마스 지지도가 이제 파타당 지지율을 2.5배에서 3배 정도 지금 앞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표로서 알 수 있는 건 팔레스타인 주민, 서한지구건 뭐 가자 주민이건 전부 다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10월 7일 학살 테러를 민족의 뭐 어떤 독립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랑스럽다, 자긍심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1년이 지나서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첨부하려면 또 세부 지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게 많은데 서한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 79%는 여전히 하마스가 승리할 것이라고 지금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참패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괴를 목도한 가자 주민 역시도 48%꽤 높은 편이에요. 그렇게 터졌는데도.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견뎌내고 생존만 하는 게 목표예요. 그걸 승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론조사를 보면 압니다. 지난 3월에서 6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하마스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69%에서 79%로 확 급증했어요.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당시에 국제사회와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뭐 인질 교환 및 휴전 압박이 한참 강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 휴전이 성사가 되면 우리는 승리한 거야. 다 파괴됐어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승리를 갖다 바이든이 이제 하마스한테 쥐어주고 싶었는데 네타냐후가 뚫고 나간 거죠. 우리는 휴전을 안 받아 하고서 끝까지 라파 국경 차단하고 이제 북부 국경 올라간 것이죠. 이런 것들이 충격적 내용이고 그리고 또 부수적인 내용은 서한지구 63%가 가자지구가 파괴되었어도 자기 동포들이 지금 다 거의 죽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학살은 짜릿하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63%가. 같은 동포가 죽어나갔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라는 걸 한번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뭐 평화로운
이국가 해법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사이코패스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국가 해법이 되는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학살당하는 게 게노사이드가 명징한데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 인구가 98%를 어떻게 같은 국경을 맞대고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허구의 개념이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개념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그 이 분쟁, 갈등 이런 형태가 팔레스타인발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 공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반격, 범인 색출하고 또 공격하고 또 그러다가 부분적인 휴전을 했다가 다시 또 팔레스타인발 대이스라엘 테러 또 범인 색출, 공격 또 휴전 계속 이런 식의 어떤 그 일정한 형태의 사이클이었는데 영국의 정보기관이죠 MI6의 전 정보국장이 이제는 달라졌다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볼 수가 없고 새로운 형태로 앞으로 이 분쟁의 방식이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변화가 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디어러브 전 국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MI6면은 영국의 해외 정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정보에 이제 굉장히 능숙한 사람인데 그 국장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순위파 아랍권 국가는 겉으로는 하마스 헤즈볼라 휴전을 얘기하고 있고 이란 휴전 얘기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지지하는 성명 내고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서 사우디의 순위 아랍 국가 GCC 국가들 우린 중립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환호하고 있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저희 브레이크 TV에서도 과거에 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디얼러브 전 국장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재임 시에 이제 1998년에서 2004년까지 이제 MI6 국장을 재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국의 안보 제로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주장은 일반 뭐 이스라엘 현지 전문가들의 주장하고 조금 격이 좀 달라요. 제도권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디얼러브 전 국장의 시각 변경은 어디서 나왔냐? 이번에 이스라엘의 삐삐 공격, 그 다음에 나스랄라 공습을 보고서 야 이제 중동의 방정식이 완전 시프팅했다, 바뀌었다, 지각 변동이다, 이제 새로운 방정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순위 국가의 관점은 연결돼서 얘기하는데 이란발 지역 불안정을 해소해줄 이스라엘을 내심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파 국가의 핵심은 이란이 자꾸 지역 영내 안보를 흔드는 걸 가장 위협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이스라엘 내심 소위 얘기해서 이제 짓밟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선멸해주기를 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내 지지하는데, 근데 왜 이걸 공개적으로 천명을 못하느냐? 뭐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디얼러브 국장도 일반 민초들은 이제 반 이스라엘 아랍 정서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공개 지지 천명은 좀 힘들어요. 그럼 바로 아랍의 봄 같은 이제 혁명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못하는데 지도부들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순위파 국가들은 이런 컨센서스가 있다라는 걸 이 국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이게 이제 더 타임스 라이트요하고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때 이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팔레스타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지긋지긋한 팔레스타인 문제 또 어떻게 그 질문을 또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국장은 뭐라고 하냐면 순위파 국가들의 제일 1순위는 영내 어젠다는 시아파와 갈등 해소, 즉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을 제거가 핵심이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후순위다라는 거예요. 신경 안 쓴다라는 거야, 솔직히. 이란과 이란 대리 세력 제거가 핵심이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신경 안 쓴다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그분은 분석하고 있냐면 팔레스타인 이국가 개념은 아랍 현지 순위파 국가의 관심사라기보다는 서구, 미국, 외부에서 중동에 강제 주입한 그들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평화롭게 살겠지. 그게 서구의 개념인지 아랍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한번 팔레스타인 여론조사를 했지만 이국가 팔레스타인들조차도 이국가 해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을 서구 극좌 세력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국내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추구 전략이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이 추구 전략이에요. 다 뻥이라는 거, 개뻥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은 이 주장은 핵심은 그냥 일반 이스라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MIS 전 국장입니다.
영국 그래도 제국을 통치한 영국인데 이런 국장이 이렇게 주장했다면 이거는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팔레스타인 입국과 해법이 추구 전략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방송인데 개뻥이라는 말은 좀 예, 죄송합니다. 하도 개 거짓말 이렇게. 멍멍 거짓말. 예. 자, 이제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도 사실은 뭐 트럼프냐 해리스냐 뭐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지금 혼전양상인데 이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좀 마련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뭘 요구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13일인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오스틴 국방장관, 국무랑 국방장관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국무국방장, 외교장관, 국방장관한테 서신을 보내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30일 이내에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건 칙령이에요. 이거는 좀 보면 좀 이게 유출된 본이거든요. 사실 유출을 가장한 것이죠. 이게 압박을 하려고. 근데 내용 요건이 뭐냐면 매일 최소 트럭 350대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가자지구에 반입 허용하고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배송을 위한 인도적 교전 중단, 더는 필요하지 않은 대피 명령 해제, 요르단을 통한 가자지구 구호품 운송 재개, 그다음에 가자지구 북부 고립 상태 해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해서는 운나와 협조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운나는 또 언급 안 할게요. 여기 어떤 단체인지. 근데 이를 통해서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안보 각서 20호를 발동하겠다라고 해요. 그럼 국가안보 각서 20호가 뭐냐면 그 내셔널 스큐리티 뭐 메모랜덤 20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피원조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국제 인도법에 저촉될 경우 군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그 예외 조항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군사 원조를 많이 하는데 NSM 20호에 따르면 메모랜덤에 따르면 너네들은 이제 국제 인도법에 접촉되고 우리는 군수 지원을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열건 것들을 지켜내야지 우리가 군수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다 뭐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배송을 위한 인도적 교전 중단. 아직도 이 휴전을 지금 이 휴전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고로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 단체인 하마스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보각서 20호를 발동하겠다라는 약간 좀 금수조치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폭스 방송의 뉴스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공급한 구호물자가 총 100만여 톤인데 식량도 한 82만 톤이고요. 대부분 하마스가 탈취해서 가자지구 내 소비자 물가가 폭증했는데 이걸 왜 자꾸 이스라엘한테 군수 지원이랑 연계시키느냐고 비판을 하는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서.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 주 이스라엘 미 대사를 지낸 프리드먼 대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트위터에다가 자기 X에다가 하마스는 운나라고 전제한 후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운나를 협조할 것을 당부했으므로 바이든 해리스는 운나는 이꼬르 운나 고로 바이든 해리스는 하마스라고 이게 규정을 하면서 3단 논법으로 야, 희한하게 연결하네요. 왜냐하면 하마스가 운나죠. 사실 운나가 외교기관 역하고 학생 선생하고 테러 다 감춰주니까 그럼 등식이 성립되죠. 1번. 2번 다시 한번 반복하면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이 서신에 나온 얘기예요. 운나와 협조해서 하라. 그러면 바이든 해리스는 이꼬르 운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바이든 해리스 이꼬르 하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제 이스라엘 관련 이슈를 이제 계속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도 거부감이 큰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지금 했냐? 아까 국내 매체에서는 뭐 미국 내 대선을 위해서 이거를 뭐 유대인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3개월간 최대한 이스라엘 발목을 잡을 모양이에요. 그 전쟁을 지금 전진하는 걸 지금 최대한 지금 억제하고 있거든요. 억제기를 발동하고 있는데 이른바 반이스라엘 대못을 받겠다는 거죠. 물론 대선은 다음 달이긴 하지만 대통령 취임이 내년 1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사실상 바이든의 권력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무슨 수를 쓰고라도 이스라엘을 억제시키겠다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땅굴 입구 바로 옆에 유엔 평화군의 초소가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엔 평화유지군이 헤즈볼라가 그렇게 옆에서 바로 옆에서 땅굴 파는 걸 몰랐을 리는 없다라는 것은 동조 내지는 암묵적 묵인이고 같은 끼리끼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유엔 평화유지군이 운영되는 그 비용의 20-30%를 또 미국이 되고 심지어는 헤즈볼라의 군수 창고에서 미국이 보내준 쌀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은 헤즈볼라와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꼬르가 되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또 미국과 이꼬르가 되면은 바이든 해리스가 결국은 헤즈볼라와 이꼬르 그렇게 되네요. 결국은 이란이죠, 이란. 결국은 이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 국방부가 이스라엘의 사드 포대 그리고 미군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사드 포대를 배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게 고고도 중고도 탄도미사일 유격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 단계에서 유격하는 건데 유격 범위가 한 200km, 고도는 150km에 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미 사드를 대체하는 그 방어망 요격 미사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에어로3라고 하는데 이것도 최고도 요격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왜 그러면 미국이 이 시점에서 그걸 갑자기 이제 끌고 나왔냐? 왜냐하면 병력도 그 운영 병력이 100명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100명 군인들이 같이 들어오는 건 미군들이 같이 들어오는 건데 이 시점에서 왜 그러냐?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밝게 해석하면은 미국이 이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이스라엘 안보 공약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에어로3가 있는데 중국 배치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군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고 좋게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내가 표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면피용 외교 쇼고 이스라엘이 방어만 해라고 강조하는 일종의 이란 보호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란이 공격해도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 줄 테니까 너네는 방어만 해.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방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권 영역의 방어권 행사를 미국이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좁은 의미에서 방어만 하라고 해서 미사일만 이게 방어하는 게 아니라 국제법상 방어권은 원점 타격까지 포괄하고 있어요. 그 방어권 제한이 국제법 개념이라는 건데 요거를 제한한 겁니다. 바이든이. 그 상징적 의미로 사드를 이제 배치를 한 거죠. 이란에 대한 공격을 방어해 줄게 라면서 쇼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방송 초기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루살렘 그 시장도 다치고 막 사망하고 했잖아요. 레바논 시장 다치고 또 이스라엘 안으로도 이제 저고도 드론이 들어와서 좀 피해를 입혔어요. 그게 뭐냐면 다 저고도 드론이거든요. 그거는 고고도에 필요 없고 아이언돔보다 고도가 낮은 거예요. 저 이스라엘 군 그렇죠. 이제 그 드론이 들어와가지고 예. 그게 다 저고도 드론이거든요. 뚫린 게. 저고도라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사드보다 좀 낮은 사드는 고고도니까 아이언돔보다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고에서 이제 드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고가 좀 요격하기 힘든가 봐요. 그 고고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 주면 좋은데 그거는 안 주고 쓸데없다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미 있는 그 무기 체계를 또 지원한다는 게 조금 이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 이란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란 방어만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을 것이야라는 메시지를 이란한테 주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왜 그 미국이 그 이스라엘한테 이제 협상 조건으로 무슨 우리말 잘 들으면 뭐 제이담 폭탄도 주겠다, 뭐 또 그 헬기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드가 필요한 게 아닌데. 그죠? 예. 그래도 뭐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낫긴 한데 그걸 줌으로 인해서 다른 걸 안 줄까봐 지금 생색내는 거죠. 생색내는 거예요. 지원 다 했다,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막. 그럼 그나저나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가는 고 또 거기다가 계속해서 그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방어하느라고 그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날린 로켓과 미사일이 지금까지 한 2만 발 된대요. 그 2만 발을 공중 요격하려면 또 여기서도 2만 발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들을 미사일을
하늘로 쏴댔을 텐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이스라엘 무슨 뭐 어디서 그 바다에서 이렇게 막 미사를 그 고기 잡듯이 막 길어오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러다가 이스라엘 무기 이거 바닥나는 게 아닐까 막 그런 걱정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공습 있을 때마다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에로 1, 2, 3가 삼중으로 겹겹이 이걸 방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소비하면서 요격 미사일도 엄청나게 지금 소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항공 우주 산업 CEO도 그렇고 미국 군수 전문가도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두 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재고가. 그래서 이거 생산량이 지금 물량이 못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에로 4대 일부 요격 미사일은 또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을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항공 우주 산업인 IAI 그 대표이사 CEO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라인이 7일 이상 하루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은 이제 좀 과부하 걸렸는데 군수 차질에 과부하가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속하게 원점 타격을 해야 돼요. 이란의 위협과 헤즈볼라의 위협을 속도전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방어만 계속 할 게 아니라 방어하면 계속 미사일 요격 무대에 소진되죠. 그러니까 그 원점을 타격하면 방어 미사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 솔루션은 뭐냐면 지금 대헤즈볼라 대이란 공세 템포를 올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삐삐 공작 나스랄라 공습 지금 아주 모멘텀이 좋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더 세게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 현지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그러니까 단기 공세적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쭉 뉴스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미 바이든과 국제사회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억제기를 단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유니필이고 그 전장의 템포를 좀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이든 군수 연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육형 헬기 무기,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나 뭐 2,000파운드 이상의 벙커버스터 이런 걸 줘야지 빨리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방어 소요도 같이 없어지거든요. 그냥 헤즈볼라 다 제거해버리고 이란도 뭐 미사일 시설 다 제거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기 종전을 위한 바이든 행정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발악이라고 보여집니다. 끝까지 못하게 억제기를 좀 걸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쏴댄 거를 그 200발 정도 날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0억 정도 된대요. 200억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200억 어치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아이언돔이나 또 뭐 에로나 뭐 데비슬링이라든가 이런 방어용 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그거보다 몇 배나 더 들어서 1조 3천억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도 무기지만 돈으로 계산했을 때 가성비가 그렇죠. 일방적으로 날아오는 거를 방어하려면은 그만큼 돈이 몇 배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쏟아부으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200억 원어치 쏘아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1조 3천억 원으로 방어할 게 아니라 차라리 200억 원으로 공격을 해서 아주 그냥 씨앗을 말려버리는 게 더 가성비가 높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막고 있는 군수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스라엘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이 조치가 뭔가 좀 필요하겠네요. 예, 예. 그래야 이게 전쟁이 끝납니다. 예, 예. 그리고 더 이상 돈도 덜 쓰게 되는 게 바로 선제 공격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이건 약간 음모론인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 원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다시 미국 무기를 바이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방위 사업체를 더 살찌우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루 밤 사이에 1조 3천억 원어치 이스라엘이 무기를 써야 되니까 그걸 1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한다고 쳐봐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돈의 놀기면으로도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